오늘은 그 미국의 1875년부터 오늘까지 꼭 150년, 주로 20세기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이 이제 1860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 노예 해방을 했죠. 그런데 실질적인 그 노예 해방은 1960년대 브라운 비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세그리게이션, 흑백 분리 교육을 철폐한 그때 또 시빌 라이츠 액트, 시민권, 민권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졌고, 남북전쟁 11화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이제 흑인 자유시민으로 이렇게 선언됐지만은, 그리고 그 뒤에 링컨 대통령을 이어서 그 전쟁 영웅이었던 그란트, 이런 사람들, 또 주로 그 남북전쟁의 영웅들이라 공화당 사람들이 이제 북부인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와의 충돌, 갈등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남부지방에서 흑인들 차별하는 여러 일들을 방치했다고 할까요? 그게 이제 1960년까지 간 거예요. 거의 100년 가까이 간 거죠. 그런데 이제 1860년, 85년경에 한 20년 지나서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남부, 당시는 이제 남부가 그 민주당이 지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민주당 출신이었던 그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되면서 조금 더 보수화가 됐다고 할까요? 지금은 민주당이 진보적이고 공화당이 보수적인데, 그게 뒤바뀐 게 한참 뒤이고, 북부 공화당 진보 평등, 남부 민주당 보수 불평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언급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재선에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번 출마를 해서 그 대통령 24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22대 4년, 24대 4년. 지금 트럼프가 징검다리 대통령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를 클리블랜드가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공화당 쪽에 윌리엄 맥킬리,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맥킬리는 그 제국주의자로 유명합니다. 맥킬리 대통령 때 미서 전쟁,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이 벌어져서 미국이 당연히 승리했죠. 그 결과 태평양 쪽에 있던 스페인의 식민지, 괌, 필리핀, 이런 데를 그 미국이 또 넘겨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팽창주의가 맥킬리 때 이제 극도에 달았다고 할까요? 그 뒤에도 계속됐습니다만은, 맥킬리 대통령이 그런데 재선에 성공했지만 암살, 재선 뒤 1년 만에 암살당하고, 그를 이어서 그 유명한
시오돌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했어요. 승계할 시점의 나이가 42살. 그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나이가 43살. 지금까지 그래서 이 시오돌 루스벨트 대통령이 최연소 취임한 것이다. 기록이 아직도 안 깨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시오돌 루스벨트 대통령도 굉장히 팽창주의, 제국주의 입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그 안티트러스트 법, 반독점법. 당시 이제 그 석유 재벌, 록펠러 여러 그 재벌들이 미국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젊은 대통령 루스벨트가 그걸 보지 못하고, 야, 이게 딜에서 되겠느냐? 그 클레이튼 법인가요? 만들어가지고 독점 기업들을 분할시키고 그랬죠. 근데 분할 덕분에 더 덕을 봤다든가, 주식이 더 올랐다든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조금 자유방임적인 경제 체제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측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때 또 팽창주의를 통해서 미국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이 루스벨트가 취임한 해가 1901년이었죠. 20세기 최초의 대통령이면서 최연소 대통령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오도르 루스벨트 후임자가 윌리엄 태프트라고 그 대통령이면서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한 그런 사람인데, 테오도르 루스벨트 밑에서 국무장관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사이가 좋았는데, 이 태프트가 대통령이 된 뒤에는 전임자인 루스벨트를 좀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1908년부터 9년부터 12년까지 윌리엄 태프트가 대통령을 했는데요. 그 태프트가 재선에 출마했을 때, 그거를 태프트가 또 대통령 되는 거를 루스벨트가 보지 못하고 자기가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화당 쪽에 그러니까 2명이 출마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 유명한 우드로 윌슨이 출마하고, 표가 나뉘지 않았으면 공화당이 되는 상황인데, 이 공화당 쪽에 표가 나뉘는 바람에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태프트가 시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하면서 우리 한국 관련해서 그 유명한 카스라 태프트 밀약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외상 카스라하고 미국의 국무상 외상이죠. 태프트하고 밀약을 맺어서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콜로나이즈 하는 거에 대해서 묵인하고,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콜로나이즈 하는 걸 묵인한다. 이게 카스라 태프트 밀약이거든요. 양 제국주의자들이 담합을 한 건데 우리로서는 좀 아쉽죠. 제가 미국 사람들 만나면,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하지 말고 조선 독립을 유지하고 너희들도 필리핀에 대한 야심을 좀 버리고 그랬으면은 제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세계 평화가 유지됐을 텐데, 그 제국주의적인 야망으로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맺어가지고
일본의 팽창주의 야망을 묵인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2차 대전까지 간 것이 아니냐 뭐 그런 그 지적을 제가 미국 애들한테 직접 하는데 그것이 웃고만 말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태프트가 재선에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우드로 윌슨이 1913년에 취임해서 8년 대통령을 했는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뭐 티격태격하면서 프로이센의 후예인 독일 제국,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늘 그 갈등을 빚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 이 3제국이 그 나머지 뭐 러시아, 프랑스, 이태리, 영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변에 뭐 일본, 중국도 뭐 독일이나 이 러시아를 대항해서 또 참전하고 뭐 그러면서 러시아는 연합국 쪽이었거든요. 그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독일과 프랑스 1870년에 보불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이센하고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은 조카라고 하는 그 나폴레옹 3세가 대통령 나가서 뭐 황제까지 됐거든요. 그 야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도. 거기하고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독일이 뭔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 독일이 안 되도록 이렇게 자꾸 견제하는 게 프랑스다. 프랑스하고 일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보불 전쟁, 프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1870년에 일방적으로 프로이센 쪽이 이겼죠.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항복하고 그 빌헬름 1세인가 그 왕, 프로이센 왕이 베르사유 궁전에 와서 황제의 관을 쓰고 독일 통일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완전히 원수가 됐어요. 서로 막 으르렁으르렁대고 언제 원수 갚을 것인가, 프랑스에서 그 치욕을 갚아줄 것인가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1차 대전이 일어났으니 프랑스가 뭐 그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또 영국, 이태리, 뭐 러시아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 터키를 물리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대서양 건너편에 있던 미국 입장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독일이 실수한 게 미국 아래에 있던 멕시코를 부추겨 가지고 독일은 이제 미국이 이 전쟁에 대전에 참여하면은 아무래도 불리하니까 미국을 붙들어 놓고 싶어 가지고 멕시코에 밀사를 보내 가지고 멕시코 너희들이 미국을 건드려라, 미국하고 전쟁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게 잘 흘러가면은 너희들이 미국 멕시코 미맥 전쟁에서 빼앗겼던 텍사스, 뭐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지역을 다시 찾아주마. 이런 밀서를 보냈는데 그 밀서가 오픈이 되면서 미국 조야가 들끓고, 야 이거 독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참전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3제국,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죠. 그리고 오스만 터키, 3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워서 소수민족들이 자결,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제 연맹을 만들자. 뭐 이 대전이 또 일어나서 되겠느냐. 뭐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드로 윌슨이 아주 유명한 거는 민주당 대통령 안 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정치학자였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교 총장을 하다가 민주당 쪽에서 발탁돼 가지고 뉴욕 주지사인가요?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대통령까지 된 것인데 이 사람의 그 업적이 첫째는 그 민족 자결주의, 둘째는 국제연맹, 셋째는 정치행정 분리. 이 사람이 정치행정학자로서 이 미국 정계가 행정이 역관제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막 모든 관료들이 다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뭐 대통령이 바뀌면서 막 정책이 다 바뀌고 막 구성원들이 바뀌고 뭐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말단 공무원까지 다 바꾸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는데 우드로 윌슨이 이래서 안 된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정치행정 분리가 유지돼 원칙이 확립돼야 된다. 그게 이제 유명한 우드로 윌슨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행정학,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학문, 행정학의 시조를 우드로 윌슨으로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드로 윌슨이 민주당 정권 8년 한 뒤에 다시 공화당의 쿨리지, 뭐 후보,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1920년대 와서 미국이 1차 대전 때 참전해가지고 대승을 거두고 그에 따라서 막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막 20년 근데 미국 경제처럼 시절이 좋은 때가 없었다 할 정도로 특히 하여튼 뭐 농공업 모두 농업 쪽은 이제 1차 대전 때 식량을 유럽에 공급하기 위해서 막 농지가 막 개발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식량이 생산되고 공업도 이제 뭐 그때 이제 미국이 군참기지 비슷하게 그때 이제 자동차 만들기 시작하고 전차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기관총 만들어지고 비행기 만들고 그래서 미국 병창기지 역할을 하면서 미국 공업이 막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쥔 이유는 이 1차, 2차, 양차 대전을 통해서 지금의 미국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우선 첫째로 농업 생산물을 수요가 줄지 않겠습니까? 유럽으로 수출하던 농산물 수출이 중단되니까 미국 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산품도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되는데 그러면서 공산품 주로 생산하는 회사 주식회사들 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때 부동산 집값도 폭등했다든가요. 버블이 온 거예요. 그런데 공화당 대통령들인 쿨리지와 후보가 자유방임주의, 원래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 원리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경제가 막 그 위태위태한데도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문제가 또 심각한 게 독일, 전후 독일, 1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서 우드로 윌슨을 비롯한 또 상대의 경제학자 케인즈 이런 사람들이 독일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면은 또 유럽 정세가 위태해진다. 또 전쟁이 날 수 있다. 독일을 너무 그렇게 학대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보불 전쟁 때 막 완전히 독일로부터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뭐 알사스 로센을 뺏기고 했던 프랑스가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가지고 독일한테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고 독일이 다시는 그 못 일어나도록 만든다. 뭐 이런 그게 이제 1차 대전 뒤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이었죠. 그러면서 유럽에서 막 그 위태위태하게 공산주의가 발호하고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제국이 막을 내리고 레닌 스탈린에 의해서 소비에트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의 유럽 배단 영향력이 약해지고 특히 우드로 윌슨이 스스로 국제연맹을 만들자 했는데 미국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내는 미국이 국제연맹 가입도 안 했죠. 근데 우드로 윌슨이 설득을 하려고 온 미국을 돌아다니다가 이거 병에 걸려가지고 임기 1년을 남겨놓고 활동을 못하고 겨우 뭐 임기 채우고 죽었다는 거죠. 여튼 20년대 들어서 공화당의 쿨리지 후보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자유방임주의 정의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막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임을 하니까 1929년에 그레이트 디프레션 대공황이 펑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완전히 반토막 나고 나중엔 결국은 90% 10% 가격이 됐다든가요. 90%가 다운됐다든가요. 그러고 미국이 쑥대밭 비슷하게 되는 상황인데 묘한 게요. 당시에 스탈린이 소련 정권을 쥐고 소련 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5개년 경제 계획을 세우고 소련 스탈린이 우리가 맨날 러시아 심지어는 일본한테까지 얻어맞고 이런 허약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중공업이 발전을 못해서 그렇다. 러일 전쟁 때 일본한테 러시아가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완전 계획경제, 독재, 전체주의로 소련의 중공업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세계는 대공황 때문에 휘청휘청대고 난리가 나는데 소련은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1929년 대공황 때 자본주의 시스템 미국 영국 일본 다 휘청휘청 되는데 소련만 튼튼하게 견실하게 경제가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게 자본주의 문제가 오히려 공산주의가 좋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미국에 이민 와 있던 러시아계 사람을 비롯해서 한 10만 명이 다시 소련으로 돌아갔다던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결국은 정부의 개입, 케인즈의 경제학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서 민주당의 FDR, 그 유명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대대적으로 계획 경제, 어떤 계획 경제예요? 인프라, 뭐 항만, 도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체육 시설 뭐 이런 거를, 경기장 뭐 이런 것을 막 만들면서 노동자를 고용해 가지고 막 돈을 풀고, 그러면서 미국이 조금씩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FDR,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하는 걸 보고 소련에서, 야, 너희들 자본주의 하면서 계획경제, 공산주의 하는 거냐? 그랬다는 거죠. 그때 이 FDR이 스탈린을 뭔가 잘하는 걸 생각하고 스탈린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계획경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 돼서 나중에 2차 대전이 팡 터졌을 때 이 FDR이 스탈린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나가서 영국 처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추축국이었던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의 무솔리니, 일본의 도조 하고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겁니다.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스탈린하고 그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 케미가 맞아가지고 그 추축국하고 전쟁을 할 수 있었느냐?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이 FDR이 자유방임적인 완전 자본주의는 이게 문제가 있다. 오히려 소련의 계획경제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국이 조금씩 일어났다는 거죠. 다시 대공황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7, 8년 뉴딜 정책이죠.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돈을 막 풀고, 그러면서 미국이 조금 일어났긴 했지만은 워낙 대공황의 여파가 크기 때문에 1939년 이때 또 한 번 작은 공황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39년에 유럽에서 2차 대전이 팡 터지니까 또 미국이 막 어마어마한 병참기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식량, 뭐 무기, 양산에서 막 공급하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다시 확 살아났다는 거죠. 나아가서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하와이를 폭격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느냐 마느냐 관련해 가지고 바로 우리는 몰로 독트린, 아메리카 대륙 고립을 뭐 한다, 전쟁에 굳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첫째는 카스라 테프트 미락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 팽창주의 충돌한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에도 대공황의 여파가 있어가지고 우리 경제가 막 국민들 민심이 막 흉흉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이 타겟책으로 삼은 게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먹는다고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너희들 만주까지는 몰라도 중국 본토를 먹겠다고 전쟁하는 거는 우리 미국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석유 공급을, 미국에서 일본에 석유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그 석유 수출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결국은
일본이 계속해서 뭔가 전쟁을 수행하고 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한번 붙는 길밖에 없다 해가지고 진주만 기습을 하고, 이어서 뭐 미국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일본이 점령하고, 나가서 동남아를 막 프랑스 식민지, 영국 식민지, 동남아를 석권하고, 일본이 막 가장 영토가 컸던 때가 동남아, 필리핀, 중국 대부분, 만주, 한반도, 그때가 이제 제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답니다. 각국에서, 우리나라는 고구려가 막 만주를 점령했을 때를 향수를 갖고 한번 그때 돌아가면 좋을 텐데, 이러듯이 일본 애들도 야, 그때 좋았었는데 2차 대전 때문에 망했네, 그런 마음이, 심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전개되는데, 미국 경제가 위태위태하다가 다시 한번 또 2차 대전을 통해서 확산을 하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소련과 미국이 절대 강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사가 1980년대 고르바초프 때까지 전개됐죠. 그러다가 이제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내세우면서 소련방이 붕괴하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여러 나라로 독립 분할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스탈린이 중공업 정책을 펼쳐가지고 소련 경제가 튼튼하게 가고, 2차 대전 뒤에는 스푸트니크 우주선도 먼저 쏘올리고, 가가린 우주인도 먼저 보내고, 소련이 그때까지 잘 나갔는데 왜 70년, 80년대 들어서면서 소련이 주저앉았느냐.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온 세계 경제 패권을 쥐고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 그거는 첫째는 소련의 계획 경제가 생산성에서는 아주 안 그렇습니까?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이렇게 되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열심히들 일을 안 하면서, 더군다나 또 그런 상황에서 크리어티비티, 뭔가 창의성, 이노베이션, 전 세계는 과학 문명의 발전에 의해서 소비, 전자제품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데, 소련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무기하고 우주 이런 개발은 됐지만, 그러면서 소련 경제가 휘청휘청되고, 그걸 타게 하는 길은 개혁 개방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르바초프가 나섰는데 오히려 소련이 붕괴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소련이 잘 나갈 때, 스탈린이 1930년대 온 전 세계가 스탈린의 소련 계획 경제를 뭐랄까요? 칭찬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의 공산주의, 우리 한반도의 공산주의 자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30년대에는 지식인 가운데 공산주의 안 하면은 이건 지식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 공산주의가 좋다, 그런 상황이, 자본주의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공황의 여파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2차 대전 뒤에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이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이렇게 이제 2차 대전이 흘러왔습니다만, 또 아이러니가 2차 대전에 모택동은 또 대약진 운동 해가지고 생산 독려를 했는데 완전 실패해가지고 계획 경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경쟁 체계
자유경쟁을 어느 정도 도입해야 된다. 이게 등소평의 흥묘 백묘론이었거든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 사람들 잘 살게 만드는 게 최고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을 중국에서 등소평이 도입하면서 중국이 지금 빅2로까지 뭐 크게 경제가 발전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일본이 한번 비약적으로 도약한 그런 시기가 1970년, 80년대에 일본이 그 전자제품 자동차를 최저렴하면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고장이 안 나는 이런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미국에 팔고 그래가지고 일본 경기가 막 미국을 능가하고 미국 턱 밑에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일본이 지금 가라앉은 게 그때의 플라자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인플레가 막 물가가 스태그플레이션 오펙의 석유 파동 하고 연결돼 가지고 미국 물가가 막 오르니까 연준 이사장이었던 폴 볼커라는 이 사람이 참 미국 경제를 다시 한번 기틀을 다진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이거 물가가 막 이렇게 상승하면은 인플레가 커지면 경제가 위태위태 하약해서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자율을 20%까지 올렸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는 이자율인데 그러면서 미국의 인플레가 진정이 되고 일본과의 문제, 일본 경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발전하고 일본 지가가 막 부동산 폭등하고 주식이 폭등하고 버블이 막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어느 정도 생겼냐면은 일본의 전체 지가가 미국 전체 지가의 4배였다든가요. 일본의 도쿄를 팔면은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다든가요. 일본의 천대전구라고 신주쿠 그쪽에 어느 구 하나만 팔아도 뉴욕을 맨하탄을 다 살 수 있었다든가요. 버블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플라자 협정을 통해서 이 버블이 생긴 이유는 결국은 무역 수지 엔화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싼 값에 미국에 수출을 하니까 미국이 결국 계속해서 무역 마진 격차가 생기고 미국이 일본한테 완전 점령당할 정도로 일본 상품이 미국에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폴 볼커가 나서 가지고 이거 엔화를 평가 절상해라 해가지고 2배로 평가 절상하면서 일본 수출이 이제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일본 엔화가 2배가 되니까 1,000만 원에 팔던 자동차 값이 미국에 갑자기 2,000만 원이 되니까 수출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역마진 수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손해가 나도 2,000만 원에 자동차 한 대 팔면은 손해가 나더라도 계속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2,0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1,500만 원 정도 팔자. 그럼 500만 원 손해 보더라도 그러면서 일본
제조업이 안으로 부실화가 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일본 내적으로는 그 플라자 협정 이후에 일본 경제가 조금 위축되는 것 같으니까 일본 그 은행 총재 수상들이 나서 가지고 야 이거 막 흥청망청하던 우리 일본이 이렇게 주저앉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포퓰리즘 비슷하게 이자율을 막 낮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LTV라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 loan to value 그거를 막 낮춰주고 그러니까 막 그 이자율이 낮겠다 막 대출이 막 잘 되겠다 해가지고 온 일본 사람들이 투기꾼이 된 거예요. 더 버블이 커지고 그 버블이 팡 터진 게 이제 1990년대 되면서 일본이 완전히 그 부동산 값이 뭐 30%로 지금도 그때 최고점의 부동산 값을 30%밖에 아직 안 된다는 것 같죠. 그리고 주식 주가도 아베노믹스 아베가 막 그 양적 완화 팽창 정책을 펴가지고 그 주가를 끌어올린 상황에서 2010년인가에야 1880년대에 그 니케이 지수를 회복했다는 거죠. 30년 만에. 여하튼 뭐 이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도 이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해가지고 미국도 이제 2000년대부터 막 호황 버블닷컴 뭐 해가지고 막 흥청흥청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 투자은행들이 막 부동산 값은 부동산 불패 그래가지고 막 대출 아무런 수입이 없어도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대출이 이루어져서 미국 부동산 값이 막 폭등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결국은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고 더 이상 부동산 값이 오르지 못하고 결국은 대출을 회수하려면서 그 거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도산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벤 버냉키라고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이 벤 버냉키였거든요. 벤 버냉키하고 버락 오바마하고 죽이 맞아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첫째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의 도산 붕괴를 막아야 된다. 금융의 붕괴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둘째는 이 미국 경기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벤 버냉키 거기도 시카고 대학 출신이죠. 경제학파. 시카고 경제학파 가운데 벤 버냉키처럼 그 세계 대공황을 뭐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공황에 관한 논문은 벤 버냉키 논문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년대 대공황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러 가지 자본주의 시스템의 공황, 일본의 1980년 버블 문제 이런 거를 연구를 한 버냉키가 결국은 그 경제가 완전히 불이 꺼지면 안 된다. 불이 꺼지는 이유는 통화 공급이 안 되면은 결국은 29년 대공황이 온 것도 통화 공급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원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벤 버냉키가 통화량, 양적 완화, 통화를 풀어 가지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경제가 꺼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양적 완화, 이자율을 감액 낮추고 그러면서 넘어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즈음에 해서 너무 많은 돈이 풀리고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정권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 때는 전 세계의 흐름, 추세에 맞춰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마카파식으로 미국 우선주의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세계가 다시 한번 긴장을 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땐 전체적인 흐름은 미국이 독립을 1700년, 18세기 후반에야 겨우 독립 신생국가였는데, 팽창주의를 통해서 프랑스한테 루이지애나를 사고 스페인한테 플로리다를 사고 영국한테 오레곤 들을 사고 멕시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또 텍사스 캘리포니아를 합병하고, 이게 그래서요,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이 팽창하는 게 명백한 운명, 미국의 운명이다,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다, 그런 이론이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죠. 근데 남북미 전부 원래 백인들하고 상관 인디언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여기저기 떼서 식민지를 하다가 결국은 또 제국주의, 19세기 20세기 제국주의 흐름에 따라서 힘센 쪽에서 미국, 힘센 미국이 제일 황금의 땅인 미국, 아메리카 북미 중간을 차지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스페인이나 멕시코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멕시코 자체도 스페인의 식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독립을 해서 멕시코가 스페인이 식민했던 땅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만, 결국은 강력한 미국의 팽창주의에 막혀가지고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 이런 데를 또 내놔야 되고 그런 흐름인데, 여하튼 그러면서 미국이 팽창을 하면서 한번 큰 위기가 온 게, 첫째는 대공황이었는데, 대공황도 결국은 2차 대전이 대공황을 뭔가 막아줬다고 할까요? 대공황이 일어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1차 대전 때 미국의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하는 상황인데, 1차 대전 끝난 뒤에 유럽이 위축되니까, 유럽이 왜 위축됐어요? 베르사유 유조약에 의해서 독일을 완전히 묶으니까 유럽 전체가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공황이 왔는데, 이러한 문제를 소련이 잘 소련은 하여튼 공황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인기를 얻으니까 위태위태한 저기를 느낀 자본가들이 파시스트, 무솔리니, 이태리의 무솔리니, 스페인의 프랑코,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나서가지고 파시즘, 나치즘을 통해서 방어를 하면서 또 2차 대전이 팡 터졌는데, 2차 대전 때 거기에 또 일본이 또 이제 한번 패권주의를 통해서 중국까지 먹으려고 하는 일본을 미국 견제하고,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2차 대전 때 승전국이 되면서 소련과 미국이 2차 대전 뒤에 세계를 양분했습니다만,
소련이 결국은 계획 경제의 한계 때문에 주저앉고 지금은 미국의 일국 체제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경제, 군사 거대 국가가 됐는데요. 그 흐름은 미국의 그 경제를 잘 이렇게 경제학자들 또 연준에서 잘 대처를 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가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요새 엔비디아 이런 데에서 그 혁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경제가 견실한 거예요. 미국 한 회사, 이를테면 엔비디아 주가 총액이 한국 시가총액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일본의 최고 부흥기에 1980년대에는 전 세계 10대 회사 가운데 6개가 일본 회사였다든가요. 일본은 거품으로 순전히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주식 가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경제 대책을 제대로 못해서 일본이 가라앉고, 지금은 한국의 1인당 GDP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견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역사를 보면서 겸손하게 절제하고, 그럴 때 미국 경제가 유지되고 전 세계 경제가 흐름이 안전하게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 전쟁, 중국과의 전쟁, 나가서는 그린란드를 자기들이 먹겠다, 또 엊그제는 가자 지구를 먹겠다, 또 파나마를 어떻게 하겠다, 완전히 패권주의, 제국주의 적으로 트럼프가 오만방자하게 나가는데, 그래서 미국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미국의 경제 파트가 튼튼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연준이랄까 이런 관료 쪽도 튼튼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날뛰어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경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여하튼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탄핵 정국 나가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흔들흔들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정신을 차리고 뭐가 진정한 정도냐 이런 걸 찾고 힘을 합해야지. 완전히 나만이 수종날 정도로 서로 완전히 전쟁하듯이 정치를 하는 거, 이거 좀 위태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늘 우리가 정도가 뭔가를 찾아서 정도를 갈 때 미국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정도를 안 갔을 때는 늘 세계 강대국들이 주저앉은 이유는 정도를 안 갔기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정도가 바른 길이 뭐냐? 늘 연구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온 국민들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